어제 열차 탈선 사고가 난 KTX 강릉선의 복구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진부역까지의 구간은 오늘도 운행이 전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내일 새벽까지 복구를 끝내고 열차를 정상 운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조사를 마친 조사당국은 이번 탈선 사고가 선로 신호 전환 장치의 회로가 잘못 연결돼 오류가 나면서 발생한 걸로 봤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별다른 진척이 없으며 담담히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엿새째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오늘 선전 매체를 통해 올 들어 남북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주말 내내 맹위를 떨쳤습니다.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와 수도 간 동파 사고가 잇따랐는데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식품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는 대리점들이 회사의 갑질 횡포가 심하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목표를 잡거나 재고 밀어내기를 하고 하루아침에 계약 폐지를 통보하는 현실. 이슈플러스에서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이틀째인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강릉과 진부 사이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하루 종일 여행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초동 조사를 벌인 결과 역시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이 아닌 신호 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내일 새벽 2시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6시간 정도 남은 건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이제 뒤로 사고 열차 복구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탈선한 열차를 복구하는 작업은 어제 낮 12시 10분에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당초 차량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31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10분까지는 차량 복구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로 아래 내려놓은 기관차와 오늘 오전 차량 기지로 들어간 객차 1량을 뺀 나머지 열차 8량은 저녁 8시가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선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차량 기지로 끌고 가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이제 또 내일 새벽 2시까지는 복구를 마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계획은 가능한 겁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복구가 마무리돼도 망가진 선로와 전기 등도 손봐야 합니다. 이 코레일은 400명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오늘도 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밤샘 작업을 벌입니다. 일단 코레일은 당초 목표보다 조금 늦지만 내일 새벽 3시 전까지는 복구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2분 강릉역을 출발하는 KTX 열차는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내일 새벽 표를 산 승객들은 일단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자, 오늘 이제 주말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열차편이 끊긴 승객들 상당한 불편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승객 수송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오늘도 KTX 강릉선은 서울에서부터 진부까지만 운행을 했습니다. 이 진부에서 강릉까지 구간에는 버스 45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제 7,800여 명, 오늘은 4,500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늘 버스 이용객에게는 KTX 운임의 50%를 현금으로 주거나 해당 구간 열차를 한 번 무료로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오늘 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오전 현장을 찾아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 강하게 질책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더는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 결과에 따라서 코레일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KTX 탈선 사고 복구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탈선 사고의 원인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철도사고조사국은 초동조사 결과 사고 원인을 신호 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선로에 각각 전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원인이 신호 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차가 서울 방향으로 가도록 선로 전환기가 열려야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충분히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곳은 강릉 차량기지로 가는 방향과 서울로 가는 방향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이곳에 선로 전환기가 각각 설치됐는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입니다. 조사위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회로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호 부분에 대한 결함을 확인했고 누가 중간에 옮기지 않는 이상은 당초부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사위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원인을 단순히 기온 급강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강릉선 개통 1년 만에 사고가 나 애초에 부실 시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신호체계의 오류가 사고 원인으로 좁혀졌는데 또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사고가 추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추위 때문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또 잘못된 신호는 어떻게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영탁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강추위가 원인이었다. 일단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런 주장을 처음 제기한 것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었습니다. 어제 공식 브리핑 발언이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기온의 급강하에 따른 선로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파악 중이고 추정된다고 하긴 했지만 코레일의 수장이 또 첫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한 거라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너무 추우면은 열차가 탈선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먼저 열 팽창과 수축 형상 때문에 일반 열차는 선로 한 구간을 25m 정도씩 끊어서 연결합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겨울에 특히 열차가 덜컹거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KTX는 시속 3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한 구간이 300m, 그러니까 10배 정도 이상 긴 선로로 공사를 합니다. 긴 만큼 수축도 많이 일어나서 틈이 넓어졌을 것이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일반 열차와 KTX 열차의 선로 간격이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사고 당시에 얼마나 추웠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난 어제 오전 7시 30분 강릉 일대의 기온을 살펴보면요. 영하 7.6도였습니다. 바람은 초속 1.2m 정도로 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만큼 춥지도 않았고 바람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지면 온도를 알아봤는데 지면 온도는 영하 5.6도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에서 이 정도 추위가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춥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군요. 네, 전문가들 반응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KTX 선로는 열 팽창과 수축에 강한 소재를 쓰는 데다 고정 장치도 훨씬 강력해서 길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저 영하 20도, 또 최고 60도로 설정해 시공을 하는데 이 정도 기온에 문제가 났을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조사 당국이 제시한 원인으로 좀 가볼까요? 신호 체계가 잘못됐는데 탈선 사고가 났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번 사고는 선로가 나눠지는 분기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항공 촬영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차는 바퀴 안쪽이 방향을 잡고 바깥쪽은 그냥 선로 위에 얹혀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가 레일을 이었다가 끊었다가 하면 이렇게 A 방향으로 가던 열차가
비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레일이 끊어지는 충격을 받아 탈선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1년 KTX 탈선 사고도 비슷하게 이제 선로 전환기가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선로 전환기에 너트 하나가 빠져서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대로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그렇다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트 하나가 빠져서 사고를 일으켰다. 이걸 밝혀내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워낙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아서 특정 원인으로만 단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눈으로 사고 현장을 본 결과에 따른 것이고 조사위가 정확한 결론을 내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한편 오늘 진부역은 하루 종일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강릉에서 진부 사이 구간에 KTX가 멈추면서 대체 버스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일정이 망가졌다는 불만부터 기차 타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홍지용 기자가 직접 KTX 강릉선을 타고 들어봤습니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로 승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열차 사고에 대해 이용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강릉선을 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광판에는 강릉역까지 가는 열차라고 나오지만 안내 방송으로 도착지를 정정합니다. 우리 열차는 열차 탈선 사고로 진부 강릉역 간 연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립니다. 1시간 걸릴 거예요. 이 버스 뒤에 12시 45분에 여기 도착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버스가 움직이거든요. 강릉역에 대체 버스를 타고 간 결과 평소 KTX로 갈 때보다 36분 더 걸렸습니다. 대체 버스는 사람이 다 탈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배차 간격이 있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강릉선을 탔던 승객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좀 일정이 많이 좀 차질이 생겼는데 1시간 먼저 와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힘들리니까 좀 잠자는 것도 힘들고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열차 이제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벌써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이게 시민으로서는 좀 그러죠. 강릉역 대기실은 한산했던 반면 진부역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꽉 찼습니다. 대체 버스를 타고 오는 승객을 기다리느라 열차가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월요일부터 KTX 강릉선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 10건의 크고 작은 철도 사고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될지 주말 내내 관심이었는데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뚜렷한 응답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청와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졌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내 답방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대변인의 말이 연내 답방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은 연내 답방 기류가 좀 변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또 남북 간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북측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현재 답방 날짜를 못 박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지난번 비행기에서 말한 부분은 연말이나 연초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방 시점에 여지를 두는 발언도 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는 확고하다, 분명하다.
구체적 일정과 절차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연말이 되든 연내가 되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준비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일단 담담하게 기다리고 차분하게 준비한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대규모 프레스센터나 또 연말 준비로 분주한 호텔, 그러니까 숙소 예약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갑자기 온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프레스센터 없이 정상회담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류정아 기자였습니다. 예,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북한은 이번 서울 답방권도 결국에는 이 비핵화 로드맵과 연결지어서 득실을 따져볼 겁니다. 이 9월 평양 공동선언 약속을 지키는 것 외에 이 서울 방문이 북미 관계에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을 할 거란 얘기인데요. 이 북미 간의 제재 해제와 또 비핵화 간극이 아직 여전한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또 이야기했잖아요. 예. 따라서 선 남북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이 나을지 아니면 반대로 선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 정상회담, 이게 나을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동력을 살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나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 하는 만큼 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가 이번 또 서울 답방의 핵심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이 방남인 만큼 경호와 안전 문제 역시 큰 부담일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그런데 김 위원장은 오늘로써 이제 엿새째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 3일 이 현지 지도를 위해서 구두 공장을 찾아간 이후에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오늘 선전 매체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올해 들어와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기적 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교류를 염두한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 비행체가 이례적으로 개성 인근까지 내려와서 우리 군이 대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개성 인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2대가 이 전술 조치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우리 군은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이 비행체가 선을 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비행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답방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서 좀 이 민감한 시점의 일이라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군사 대비 태세 등을 살피려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번 답방에 대비해서 미리 남측 지역을 좀 둘러보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예, 중요한 시기만큼 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이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원도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된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잔뜩 움츠립니다. 도로 위 오토바이 기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시릴 정도로 많이 춥죠.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는. 한강으로 흐르는 시냇물도 딱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시내 쇼핑몰과 극장으로 몰렸습니다. 바깥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적응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화를 본다거나 뭐 실내 스포츠 정도인데요. 매서운 한파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강원도 철원 임남 지역의 수은주는 영하 20.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사흘째 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는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서울에서만 100건이 넘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한파특보와 대설주의보는 해제했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7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지속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가실 땐 꼭 끄셔야 합니다. 오늘도 깜빡하고 전기장판 안 끄고 나간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아파트 창문으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저 대피시켜. 집안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중계동의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27명이 대피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주민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외출한 사이 켜놓은 소파 위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이번 주말 곳곳에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서울 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파에 콘크리트가 굳지 않게 피워놓은 불이 공사장 가림막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서울 자양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웃 주민 38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근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숨진 용산 창사가 벌어진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내몰린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창문은 깨지고 대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이곳에 살던 월세 세입자 박 씨는 지난 4일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건축 지역이라 세입자가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적은 돈으로는 이사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당한 후 석 달간 빈집을 전전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나이든 어머니라도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장위 4구역에서도 공장 세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상금과 보증금을 모두 합쳐도 공장을 옮겨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생계를 잃은 가장은 설 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강제 수용으로 마을을 떠나거나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가족과 세입자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288만 명, 한 해 평균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마저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일 뿐 전국을 전수조사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공익성이 검증돼야 하는데 국토부의 공익성 판정을 받은 사업은 지난 5년간 5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나의 부분, 나의 청소예요. 그 내 아들이 그냥 캠을 살려줬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 수용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결정 과정에서 공익성 검증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노란조끼 시위로 1,70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자신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마크롱 대통령이 수습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차량이 불에 탑니다. 곤봉을 든 경찰들이 달려가자 시위대가 흩어집니다. 파리 도심 교통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에 최루탄과 고무탄까지 쐈습니다. 대선문 쪽이 막히자 시위대는 외곽 도로에서 돌을 던지고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을 걸고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을 두세 개나 해도 아파트 임대료는커녕 음식조차 사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선문의 마리안상이 상징하던 자유와 평등이란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무너져 내려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On peut tous souhaiter ça s'arrête, ça serait de mettre en place des référendums sur la démission de M. Macron. 다만 과격 폭력 양상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마크롱 대통령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이 생계비에서 깎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생활하는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입니다. 지난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았다면 이달 생계비에서 받은 만큼 깎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여기고 그만큼 생계비를 덜 주는 겁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극빈층과 소득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오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확정이 되면 다시 수감돼서 남은 형을 이행하게 됩니다. 오 5년 전 한 우유업체의 대리점 갑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이후에 많이 고쳐졌다고는 했는데 일부 식품업계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과도한 목표를 제시해 밀어내기를 하고 또 하루아침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국내 대형 식품업체와 대리점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어한희 기자와 이세누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의 대리점입니다. 창고에는 재고품들이 쌓여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그저 놓여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도 있고요. 마트에서 기한이 지나 돌아온 제품들도 한가득입니다. 대리점에서는 그래도 본사에 물건을 또 주문해야 하고 신제품 등은 구입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물건 받을 데가 없다. 창고를 와서 보셔라. 회사에서 계속 물건을 받아라. 한 이번 달까지 목표 이만큼이니까 이것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재고는 늘고 반품액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지금 400원씩 넣고 있어요. 원래는 원래 원가대로 한다고 하면 1,600원 내게 돼 있는데 다른 대리점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장사를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표는 해야 되고 그럼 재고를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판매 목표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대리점법에서 불공정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게 뭐냐면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파리 목숨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판매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입 강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제품 등이 반품될 때 대리점 손실을 막기 위해 오히려 가격을 보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국내 유명 포장김치 브랜드 제품을 납품받는 한 대리점입니다. 3달 전 회사 측에서 내년부터 계약이 끝날 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2차례 공식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불복종한 거 있냐고 이렇게 내용 증명 보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내가 해지될 사유를 갖다가 이야기해달라고 또 안 해주는 거죠. 다 빼놓고 일방적으로 물건제. 또 다른 대리점주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회사가 몇 달 전부터 같은 제품을 자신의 거래처에 중복 납품했고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냉장식품 대리점들은 필요 없다. 저희도 뭐 이게 분통이 터지고 이 손해나는 거를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계약 중단 대상 대리점은 전국 200여 개입니다. 해당 기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며 대리점주들을 찾아가 충분히 설득했고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위 자체가 무조건 자유라고 그래서 그냥 모든 행위가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의 선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느냐 부분이 사실 중요할 텐데요. 현행 대리점법이 정해놓은 계약 해지 절차는 없지만 당사자 간 계약서에는 부도 등 중대한 흠이 없다면 서로 협의해서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었던 경북 안동 도산서원 안에 있던 소나무가 서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일본이 원산지인 데다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진 금송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도산서원에선 쫓겨났지만 일제강점기 때 널리 퍼진 일본산 나무들은 우리 국회와 학교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옛 1,000원짜리 지폐 뒷면입니다. 도산서원이 그려져 있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은 나무입니다. 원래는 서원에 들어서자마자 있었는데 심은 지 48년 만에 담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일본산인 금송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행 선생님의 사당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옮겼다고는 하지만 또 바로 앞에 옮겨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금송이 있던 자리엔 퇴계 선생이 아끼던 매화를 심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현 충사 경내에 있던 금송도 지난 9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산 나무는 많습니다. 국회를 빙 둘러싼 이 나무들은 외향나무라고 부르는 일본산 가이스카 향나무입니다. 논란이 일자 본청 앞 5그루를 뽑아냈지만 아직도 120여 그루가 남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가이스카 향나무가 가득합니다. 이 학교의 교목이 향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900여 곳 중 121개 학교의 교목이 향나무이고 23개 학교는 아예 가이스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충시설과 공공기관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엔 일본산 나무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진 찍으려다가 촬영 금지 안내문 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 다시 집어넣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뉴욕에선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걸 넘어서서 권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점잖던 박물관이 바뀌자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곳곳에 캔디로 만들어진 미술품이 전시된 뉴욕 맨해튼의 캔디토피아입니다. 시간당 220명 예약만 받고 있는데 늘 매진 사례입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이곳은 추억이 되는 사진 찍기 명소로 꼽혔습니다. 단순 사진기가 아니라 갖가지 효과가 보태주는 증강현실 프로그램까지 깔렸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자동으로 올려지는 사진 체험이 특히 인기입니다.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된 컬러 팩토리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So in the pre-digital photography era, the message was, this is what I'm seeing, I have seen. And today the message is, I was there. I came, I saw, and I selfied. 몰입도 중요하지만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설치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기억상실의 방이 좋은 예입니다. 흰색으로 차려진 이 방에서 관람객은 원하는 곳에 색색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본 사람들이 나중에 방문해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나친 소통은 타인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일부 전시장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잠시 가방 안에 넣어둘 것을 권유합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프로야구가 끝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오늘 고척돔은 모처럼 뜨거웠습니다. 매년 이맘때 야구 선수들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서 벗어나 자선 야구에 나서곤 하죠. 오늘만큼은 숨은 재치 그리고 감춰둔 유머를 그라운드에서 풀어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유니폼 대신 망사 스타킹과 뾰족한 힐을 신은 채 뒤뚱뒤뚱 타석에 오른 LG 김용희. 방망이를 휘두르다 신발이 벗겨지고 맙니다. 힘들게 공을 맞힌 뒤엔 급한 마음에 벗겨진 하이힐을 두 손에 들고 뛰어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요괴로 분장한 삼성 김민수는 가면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망토를 휘날리며 1루로 질주합니다.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척척 삼진도 잡아냈습니다. 양준혁 감독은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항의하러 나왔다 심판과 시비를 벌여 퇴장당했습니다. 잘 치고 잘 던지던 선수들이 야구 실력보다는 웃음을 선물하는 무대. 올해 7번째를 맞이한 자선 야구의 풍경입니다. 투수는 타자로, 포수는 투수로 나서면서 야구 선수로 보여주지 못했던 숨은 재능도 뽐내는데 홈런 타자인 신인왕 강백호는 마운드에 올라 최고 시속 147km를 뿌려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여름 올스타전에서도 깜짝 투수로 출전해 강속구를 던졌는데 경기장엔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4,000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경기의 수익금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쓰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KTX입니다.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 한국고속철도죠. 경부선 KTX에 이어 호남선, 강릉선까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전국을 달리며 한 해 8천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우리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검토했던 고속철도 사업은 90년대 프랑스의 떼제베와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04년 세계에서 5번째로 초고속 열차를 운행하게 됐죠. 프랑스에서 꾸준히 노하우를 배우고 또 자체 기술도 개발해 우리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KTX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됐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맞춰 개통한 강릉선 KTX는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 일행이 방남했을 때 타면서 화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회담 때 KTX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방문 장소 1순위로 또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도입될 기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릉선 탈선 사고는 너무 갑자기 내려간 기온 탓으로 보인다는 코레일 측의 해명. 앞으로 한반도를 관통하고 더 멀리 뻗어갈 걸로 기대됐던 기차에게는 좀 옹색한 이야기로 들리죠. 그렇게 15명의 경상을 천만다행으로만 느끼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될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KTX였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네팔에서 돌아온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인 김 씨의 자녀들에 대해 취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돈의 출처와 송금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동국대 학생들과 여성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 해화역에서 총여학생회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미투 운동이 일어났지만 대학가에선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등 여성 혐오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월과 11월 성균관대와 동국대에선 학생 총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성공과 함께 박항서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박 감독이 이틀 전 비행기 안에서 다친 선수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내줬다며 훈훈한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우승을 노리는 베트남은 내일 모레 말레이시아와 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2018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하는 싱가포르 대표가 공개한 드레스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소재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을 성조기와 인공기를 넣어 형상화했습니다.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국기가 들어간 옷을 입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오늘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꼬집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키워드는 불법 전화입니다. 예, 어제 이어 오늘도 하나의 맥락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불법 전화입니까? 네, 오늘 귀국해서 내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정현 전 광주시장 이야기인데요. 현재 취업을 청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이 40대 여성 김모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면서 문자와 전화로 속인 뒤에 4억 5천만 원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취업까지 부탁했고 윤 전 시장은 이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나중에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내용들 앞서도 보도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윤 전 시장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기에 넘어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남습니다. 맞습니다. 윤 전 시장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권양숙 여사와 진짜 목소리가 똑같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믿어버린 거였는데요. 물론 이 같은 사칭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 사례로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사칭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김 의원과 얼마나 목소리가 비슷한지 이 사기범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화를 안 받네. 폰은 안 나와 있고. 번호가 확인이 안 되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1820으로 좀 돌려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성대모사를 한 게 아니라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예. 돈을 가로챈 사건의 실제 목소리였습니다. 예, 상당히 김무성 의원 실제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전화가 걸린 게 지난 2015년이니까 당시 여당 대표가 같은 권력자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사칭 사기범 역사의 원조격은 사실 일명 귀하신몸 사건으로 불리는 이강석 사건입니다. 예, 이강석 사건.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유서가 깊은 거군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을 사칭한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2살 청년이 이강석,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양아버지로 두고 또 이기붕 국회의장을 친아버지로 둔 3인자를 사칭한 사건인데요. 예. 보시는 게 가짜 이강석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이강석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짜 이강석은 경주의 경찰서장을 만나서 아버지의 비밀 분부로 신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장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하지만 이후에 경북도지사 관사에서 이강석과 고교 동기인 경북도지사 아들이 가짜 이강석을 눈치채면서 덜미가 잡힌 바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이강석이고 지금 이 사진이 가짜 이강석의 모습. 해상도가 좀 낮긴 하지만 상당히 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했던 메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 키워드는 부당 메일입니다. 예, 불법 전화에 이어서 불법 부당 메일. 누구에게 보낸 메일입니까? 네, 현역 군 법무감이 13개의 로펌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예. 해당 메일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이 협찬 제안서 이런 제목의 메일이었고요. 이 부분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89개 현역 법무관들이 연말 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이 로펌들이 50만 원을 협찬해달라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예, 현역 군 법무관이 13개 로펌에 50만 원씩. 그러면 한 650만 원 정도 돈이 본인들 행사에 필요했다라는 건데
로펌이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그 이유도 이 메일에 담았습니다. 메일 내용 보시면 협찬으로 인한 기대 효과 이렇게 하면서 전역 후 취직을 고려하는 법무관에게 귀 로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세히 보시면 500만 원 이상을 협찬할 경우에는 공식 스폰서로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예, 참. 그렇다면 어쨌든 그 돈을 낸 로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기수에게 있을 테니까 전역 후 그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른바 우리 같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뭐 갑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군요. 자, 이렇게 돈을 실제로 줬다면은 괜찮은 겁니까? 그럼 실제로 500만 원 이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메일이기도 한 건데요. 재미난 건 자신들의 행사명을 메일에 소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일 안에 이렇게 포스터에 보시면 숫자 1과 영어 리걸, 마인드 이렇게 해서 발음대로 하면 일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불법적인 마인드 이렇게 행사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군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뒤늦게 군에서도 이를 알게 돼서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7일 해당 로펌들에게 보낸 메일인데요. 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메일 보시면 구성원 개인의 일탈 행위지만 구성원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한 법무실에서도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군 법무관이라고 해도 군인 신분인데 상당히 대담한 일을 벌였다고 해야 할까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나이는 숫자라는 이 노랫말이 더 크게 와닿는 연말입니다. 노랫말처럼 환갑의 전성기를 맞은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 씨를 권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 축제 무대에 가수가 오르자 학생들이 이름을 외칩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의 주인공은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입니다. 내 장은 필수. 재킷을 휘날리며 빙빙 도는 현란한 동작 덕분에 영화 속 히어로의 이름을 딴 연자 스트레인지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5년 전 나온 노래가 재발견되며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모르는 사랑,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 운명을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1974년 데뷔해 서울올림픽 때 아침의 나라에서 씨름판을 휘어잡던 노래 천하장사로 친숙합니다. 제 인생의 창가지만 모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응원가가 됐으면 해서. 우리 나이로 환갑의 대학 축제 요정, 젊음의 아이콘이 된 김연자. 또 한 해가 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더 좋은 순간이 올 거라고 응원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다음 주 주말 뉴스룸은 한민용 앵커의 휴가로 사회부의 이수진 기자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인 21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